저는 이제 당 조직론 세 번째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주제는 민주집중제에 대한 겁니다. 민주집중제는 사회주의 정당의 운영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쓸까요? 자료를 보면 이제 참고 자료로 해서 마지막에 토론 형식으로 좀 상세하게 원 교재에서 짧게 돼 있어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집중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안 쓸 뿐만 아니라 되게 안 좋게 좀 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운동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민주집중제는 되게 나쁜 거. 그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집중제라는 것도 좀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집중제 중에 희한하게 이제 집중제만 강조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다는 표현도 좀 정확하지 않죠. 이게 스탈린주의가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주집중제라는 부분에서 집중제, 뒷부분만 강조된 거죠. 제가 독재국가, 어느 독재국가에서도 자기들이 반민주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다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에서 다 자기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박정희도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한국적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집중제가 애초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되게 뭐랄까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런 민주집중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 혁명 때 이제 볼셰비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주의가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관료들이 득세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남들을 이제 되게 복종시키는 방식으로서 민주집중제를 들이미니까 이 말이 형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집중제 그때는 뭐 어떤 게 되는 그냥 조직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게 민주집중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저도 이제 많이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쓰였던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되게 은근히 좋아할 때가 있어요. 또 집중주의 되게 뭐랄까. 전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령 위원장 명령 뭐 이런 거를 남자인데 뭐 큰 투쟁하고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위원장 명령 제1호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좋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강조됐다는 거죠. 이제 당이 조직에 이제 복속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되는데 애초에 민주집중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집중제라는 거는 이 기원을 따져가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은 1800년대 중반에 한 1860, 70년대에 그 독일의 그 노동자 운동 지도자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처음.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이제 전행하기 위해서 민주집중제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정착화된 게 러시아에서 사회민주노동당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이제 뭐 슈바이처가 썼던 걸 다시 발굴했다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자체적인 어떤 조직 운영과 내부의 어떤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실천도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집중제라는 게 출현하고 그게 제도화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집중제는 이제 두 가지 그 계기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건데 중앙집중주의가 하나가 있죠.
다른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적 주의죠. 제가 이제 중앙집중주의 먼저 쓰고 민주주의를 두 번째 썼는데, 그건 이제 중앙집중주의부터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집중주의가 중요한 거는 이 당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서로 좋아가지고 잘 운영하는 이런 조직 아니면은, 어느 조직이나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실현하려면 다 일정 정도의 중앙집중주의가 있거든요. 당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데인데, 당연히 상당히 고도의 집중주의가 필요하죠. 행동을 하나 묶어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옮겨나가야 돼, 실천을 옮겨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사실은 중앙집중주의라는 게 없으면은 운영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앙집중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뭔가 얘기는 했는데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중앙집중주의는, 이제 민주집중주의에서는 구호로서 표현할 때 행동의 통일이라고 하죠. 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그 목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행동의 통일이 없다면은 조직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중앙집중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 행동 통일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의에 동의해서 뭐 실천을 하는 거지만, 뭐 그런 경우 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때 그 주체들이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혹은 강압적인 요구 속에서 실천을 하면은 당장 거기에 뭐 수긍해서 될 수는 있겠지만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있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 혹은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조직의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이거 해야 돼, 조직에서 해야 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일방적으로 간다면 행동의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한두 번이지 이게 파괴되겠죠. 안 되겠죠. 슬슬 사람들이 아이씨 나 안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의 통일에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조건 속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중앙 그 민주집중주의 구호는 비판의 자유.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서 결정되면 행동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서로 상호적이고 변증법적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이게 또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중앙집중주의만 있을 때 얘기했는데 거꾸로 민주주의만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데 뭐가 되는 게 없겠죠. 서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은 나중에 실천하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 모여가지고 이런 큰 방향으로 잘 가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또 절대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역사를 보면 이 민주집중제가 그 체계화돼서 이제 제도화되는 시점이 초기거든요. 1898년도에 창당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창당대회를 하자마자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이 우리 만들었다 이렇게만 됐지 실체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03년에 2차 대회를 하는데 이 2차 당대회가 사실상 창당대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름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버리기 때문에 2차 대회에서 이제 재창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분열이 발생하죠. 볼셰비키와 맨시비키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2년 있다가 1905년 러시아 혁명이 1차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런 쭉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당내 논쟁을 전개하고 당내 어떤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민주집중제가 등장을 하고 안착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잖아요. 조직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당은 만들었는데 조직도 없고 이 간판만 내걸어놓은 상태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앙집중주의가 강조됐던 거죠.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야 된다. 전국적인 당. 그래서 정치투쟁도 하고 어떤 중앙집중적인 실천도 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중앙집중주의가 강조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주의 측면은 많이 제기 못했죠.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러시아는 짜르 전제하에서 억압받는 상황이잖아요. 경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 만들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사실 민주주의 하기가 힘들죠. 당원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레닌이 이제 당 조직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강조했던 거는 이제 중앙집중주의였는데,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측면은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중앙집중주의를 이해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앙집중주의라는 거는 어떤 개인에 의한 독재, 개인에 의한 어떤 조직, 어떤 지배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뭐 이렇게 전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이 강력한 어떤 그 중앙당이 형성돼야지만 실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도 사실은 각 당 조직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비합법적 상황이어가지고 사람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견들은 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조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중앙집중적인 조직을 만들자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이제 초창기의 글인데, 우리의 당면한 임무라는 글에서 레닌은 지역의 사회민주주의적 활동의 완전한 자유의 필요성이 단일한 결과적으로 주안주권적인 당을 확립할 필요성과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제 이걸 두 개를 결합하는 과제를 제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게 당장은 안 되지만 이 어떤 민주주의 당내 어떤 토론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당원들의 단결을 만드는 조건들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뭐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걸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동지적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지적 신뢰 관계가 고취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형식적인 측면만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안 되거든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잘 갖춰줬다고 해가지고 좋은 그 이제 민주주의 운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형식을 계속 얘기하는 게 또 거꾸로 비민주적일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당원들 사이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신뢰관계를 높이 계속해서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형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완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쭉 가면서 그렇게 해서 2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 분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이 더 심해져요. 뭐가 있냐면, 당대에서 당 기관지 편집부를 구성을 했는데
그 편집위원들 구성해서 당 결정, 당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제 당대 끝나고 나서 거기 이제 이제 국장 편집위원장이라고 했었죠. 그 플레아노프라는 사람이 임의로 이제 자기가 뭐 멋대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편집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민주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레닌은 이제 거꾸로 이제 편집부에서 사임을 하고 나오고 논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이 고조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많이 취하게 되는 방식이 중앙집중주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열이 있고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게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단결해야 되고 하나로 좀 힘이 심어져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분열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레닌 같은 경우에는 당내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는 식으로 해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비합법적인 당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조건들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지 그걸 봉합하고 단결 얘기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자료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이 숨기지 말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중에게도 가능한 한 숨기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더 많은 빛을 당에 비춰야 된다. 당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의견들을 투명하게 모든 당원들한테 제공하면은 그 당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정략으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내에서 토론을 확대시키고 더 논쟁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소수파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수파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분파 형성권을 제도적으로 정리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 이 소수파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당대 같은 때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이제 당에서 이제 선거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소수파가 사실은 되게 다수파한테 밀리기 쉽거든요. 당선다수제로 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수파가 형성되면 이 소수파의 대표권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소수파의 원로도 확보해주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수파가 이제 팜플렛이나 뭔가 입장을 내면 그거를 당이 공식적으로 공급해주는 당 조직에 그런 역할까지 하죠. 이런 게 세 번째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통신 체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제 SNS에 올리고 당 게시판 올려버리면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당 조직 체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당 조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의식적으로 언론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혁명을 거치면서 공개해야 되니까 선거제도. 그리고 당원에 입각한 아래로부터의 이제 당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래서 특이한 거는 그 당원 투표를 했다는 거죠. 정책을 가지고.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직자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는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정책 투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이제 정책 투표까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원들의 이제 참여, 자주적인 결정 이런 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제 정책 투표까지 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집중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결합되는 방식으로
당 운영 제도를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집중주의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사실은 중앙집중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운영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개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당의 공식적인 결정, 당이 전제는 있죠. 민주적으로 이게 결정돼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논의를 하고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 가령 당대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거, 그리고 각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결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께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운영의 전제가 되는 건 민주주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소수파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안착이 돼서 어떤 행동의 통일이 이루어야지만 소수파도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파는 만연 소수파고 뭐 해도 안 되고 반영도 안 되고 의견도 반영 안 되고 그러면은 조직에서 뭐 활동할 바는 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소수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소수파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민주집중제가 시행됐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될지는 사실은 구체적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요구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러시아 혁명에서 1917년 그 10월 그 혁명 직전에 이제 소비에트하고 이제 볼셰비키 이제 무장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 당원들, 까메네프나 지노비에프는 그거가 틀렸다고 본 거죠. 그 전술이, 무장 공격 전술이. 근데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입장을 당내에서 개진할 수 있죠. 이건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소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냥 무장공기라는 건 상당히 또 되게 중요한 정치적 결정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바로 며칠 사이에 이제 무장공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외부에 알려버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토론을 넘어서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는 그 얘기하에 상당히 당 조직 자체를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비판의 자유가 행동의 통일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약화되겠죠. 근데 반면에 행동의 통일이 오히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비판의 자유보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가령 조직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했다.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잘못된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비판하고 토론하는데, 그 결정 이후에는 이미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토론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 억압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은데, 가령 정교조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잖아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조직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집이나 대대 결정 이후에도 반대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하는 게 올바른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정교조 안에서 어떤 그 조합원들은 조직 결정에 반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 외부에도 얘기하고 해서 조직을 되게 흔든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행동의 통일을 강조하는 거지만 잘못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거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집중제에서도 좀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행동이 통일되기 전에는 충분히 비판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론에서 결정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다 따라야 된다.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토론했지만 그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의하지 못하는 견해를 당 조직이 이미 이렇게 놨으니까 그걸 철회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있는 거죠. 나중에 그게 자기 생각이 지금 금방 제가 예를 두개는 양극단을 얘기했지만 한 중간 정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은 다수여서 가는데 이게 내 입장이 고를 수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A라는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B라는 의견으로 내가 이제 보니까 결정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자유라는 거는 뭐 행동통일 이전에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행동을 통일시켜야 된다. 중앙집중주의를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이제 말 그대로 변증법적으로 그 구체적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형식주의적인 접근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있지만 그 실현에선 또 이제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이 민주집중제에서는 중앙집중주의라는 건 조직의 기본적인 실천 방향,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측면이지만 사실은 이 중앙집중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은 충분한 민주주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 민주주의적인 운영이 돼야지만 중앙집중주의가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이제 예를 들었는데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떤 형식적인 접근을 피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올바른 이 두 원리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집중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이제 당 조직론 강의를 이제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결사체인데 사회주의 정당은 거기서도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정당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 조직의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오늘 강조한 거는 이 당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일부로서 또한 선진적 주의가 결합된 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조직 운영 원리로서 민주집중제를 실현하는 당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이제 조직론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